챕터 2 생산 계획 수립입니다. 자, 계획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기재배, 유기농 재배할 때 입지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재배 방법들을 큰 틀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각각의 작물들을 재배하는 그 지역의 농업적인 여건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지역의 기후를 알아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환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비는 얼마큼 오는지, 그리고 토양은 어떤지, 자, 물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그리고 물의 그런 속성들, 이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게 각 지역의 농 여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는 기상청과 또 농업기상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식용 작물이죠. 주식으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벼 같은 경우에는 물, 즉 우리가 어디다 심죠? 논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물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물 시설이 부족한 데서는 밭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논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물이 좀 부족한 지역은 밭에서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벼에 관련된 유기재배 기술이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에 대한 그런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맹류와 잡곡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작물에 대한 종류를 배우시겠지만 자, 지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맹류의 종류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리, 밀, 호밀, 귀리. 시작. 보리, 밀, 호밀, 귀리. 보리, 밀, 호밀, 귀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맹류의 아이돌. 자, 맹류 네 가지 지금 한번 외울게요. 시작할게요. 보리입니다. 밀이에요. 호밀, 귀리입니다. 네, 이렇게 맹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맹류, 보리, 맥자 따가지고 맹류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잡곡은 우리가 쌀, 그 다음에 맹류, 나머지 이외의 것들을 이제 잡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와 밀과 같은 밭작물 외에 이 조수수 기장들의 잡곡류들은 노지, 자, 노지 동그라미, 노지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시죠? 그러니까 야외,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하우스에다가 또 이제 밭을 이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노지는 바깥에 밖을 얘기하는 거죠. 노지에서 제철을 재배하기 때문에 유기재배에 적용하기 수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원예 작물. 자, 원예라고 하면은 우리가 꽃만 생각하시는데 원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써볼까요? 원예는 채소. 자, 우리가 풀같이 생긴 채소와 그다음에 과수, 나무로 되어 있는 과수, 그다음에 예쁜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화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채소, 과수, 화예. 다시 한번 채소, 과수, 화예. 그러니까 배추 좋아하시면 채소구나. 내가 사과 좋아한다. 그럼 과수구나. 나 장미꽃이 너무 예뻐 하면 화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기후 그리고 재배 작물에 맞게 그 적정한 온도가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작물을 선정해 주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 호온성 작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호온성 작물. 온. 자, 그리고 호냉성 작물. 자, 이게 비교가 되시겠죠? 온도가 높은 걸 좋아하는 작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호온성. 자, 그리고 호냉성은 온도가 낮은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과일 뭘까요? 딸기예요. 딸기. 그래서 이 딸기가 호냉성, 온도가 낮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딸기가 1등 과일이죠. 자, 그리고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요 두 가지 작물을 두 가지 비교해 주세요. 자, 그리고 특용,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것, 특히 이제 인삼 같은 거, 각종 약으로 쓰이는 것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작물의 종류들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로 쌀입니다. 자, 아까 쌀 어디서 기른다고 말씀드렸죠?
논에서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논에서 많이 기릅니다. 그럼 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밭에다가 물을 대어서 물을 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요. 농업적인 용어예요. 물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논에다가 물을 댄다라고 하는데 유기 수도작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벼도자를 써 가지고 작물을 재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학명, 학술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리자 사티바 이렇게 부르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오리자 사티바. 자, 그래서 우리가 식물 분류 체계할 때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종. "이거 무슨 종이야?" 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고 그다음에 속, 과, 목, 강, 문, 개. 그 개가 제일 큰 단위죠. 사람은 동물개인데 가장 작은 단위는 종이니까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식물 분류 체계를 가지고 인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앞서서 논에서 기르는 벼와 밭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품종에 따른 특성을 보면 품종, 자포니카 품종, 인디카 품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건 자포니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벼 알이 짧고 둥글고 인디카,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그 벼 알이 굉장히 가늘고 길죠?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자포니카, 인디카 구별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밥쌀 드시는 거는 매벼라고 합니다. 일반 밥 먹는 쌀 있죠? 그게 매벼고 찹쌀떡 만드는 거 있죠. 쫀득쫀득한 거. 그거는 찰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구분하실 때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자, 이럴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용어예요. 자, 이양. 우리가 이양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밭에서 작물을 심는 걸 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뒤에서 또 배웁니다. 네, 벼를 논에 심는 것을 이양이라고 해요. 이양, 이양, 이양. 자, 그럼 이양기는 뭐냐? 바로 이제 모내기, 바로 이양하는 기계인데 이런 이양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시기가 모내기죠. 자, 그리고 분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별을 그려본다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게 '잎 줄기가 막 나왔네.'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지가 자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분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월, 가지치기 또 같은 말로 새끼치기. 분월, 가지치기, 새끼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수.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꽃은 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삭은 뭐라고 한다? 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단어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너무 낯설 거예요. 이양, 자, 그다음에 분할, 그리고 출수. 요것만 조금 처음 보시니까 한 두 번만 더 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전반적인 부분이 다 이삭이에요. 이삭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평소에 안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농업적 용어가 그것만 익숙해 하시면 충분히 익숙하게 되실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심는 것, 벼를 심는 것을 우리가 이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논에다가 벼를 심고 이것의 인제 전반적인 일생을 보면 종자가 싹이 틀고 좀 자라고 출수, 이삭이 뿅 하고 나오는 그 출수, 그리고 그 벼 알이 익어가고 하는 기간이 짧으면 120 일, 길면 180일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생장기, 줄기, 잎, 뿌리 요런 자라는 시기를 영양생장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삭이 생기는 그런 생식권이 생기는 시기를 생식생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 단어들을 좀 같이 볼게요. 육묘, 어린 묘를 기르고 이양, 심고 자, 그다음에 심고 나면 뿌리가 그 땅에 착 달라붙는 뿌리가 점점 퍼지게 되는 그 시기. 그리고 유효한 분월, 무효한 분월, 그다음에 최고 분월. 그 분월의 시기가 3단계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장하는 시기. 그다음에 출수기, 바로 이삭이 나오는 시기죠. 마지막 등숙기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말 벼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면 좋은 종자를 종자 보급소에서 받아야겠죠? 그걸 취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괜찮은 종자를 선별해야겠죠? 그다음에 종자 소독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으로 할 때는 소금물로 이렇게 염수선
소금물로 괜찮은 종자를 가려주고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수 온탕. 자, 차가운 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온도 처리를 통해서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벽시의 그 겉부분에는 병해충이 있기 때문에 냉수 온탕 이렇게 물 담가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조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각자 농부님들의 노하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침종. 자, 침종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다가 씨를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온도에 따라서 기준으로 담가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우리가 토양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약간 싹을 틔워요. 그래서 벽씨가 이렇게 있으면 뭐가 하얗게 뿅 나왔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최아, 최초의 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초의 이 최초의 눈이 하얀색의 길이가 1에서 2mm 정도 요 정도 돼야 이것들 이 정도 인제 씨앗이 그런 보여야 어느 정도 잘 자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연도에도 저도 이렇게 인제 파종을 했는데요. 보시면 벽시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최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최아.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벽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자를 인제 토양에다 심으실 때도 약간 싹이 튼 다음에 우리가 토양에다 넣으시면 더 싹이 작물이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요런 거 봐 주세요. 자, 그다음에 육묘입니다. 우리가 인제 어린 묘가 자라겠죠? 그때 중요한 게 pH가 인제 약산성 4.5에서 5.8 요 정도에 맞아야 되고 이게 안 맞으면 양분 흡수도 저해되고 뜸묘, 이꽃병, 각종 병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파종을 하는데 지역별 이양 시기. 이양이 뭐죠? 작물을 이 벼를 인제 심는 시기. 고거에 맞춰서 이렇게 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싹이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점점점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녹화, 우리가 이제 비료 녹화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얗게 자란 모를 약한 광에 있으면 엽록소가 생성되면서 초록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모가 있죠? 우리가 벽실을 기르고 나면 이렇게 초록색의 모판 안에 이렇게 기른 초록색 모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깥으로 내두면 정말 색깔이 예뻐요. 그리고 점차 모내기 직전까지 자연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것들을 어린 묘 쓸래, 치묘 쓸래, 중묘 쓸래, 농부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재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어린 묘, 치묘, 중묘 이런 것들이 인제 묘가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심으려면은 이거를 땅을 먼저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경운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논을 위아래로 바꿔서 적당한 수분과 공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럴 때 트랙터 진짜 필요하겠죠? 그 트랙터 뒤에다가 로타베이터, 플라워 이런 것들을 부착해 가지고 논을 가릅니다. 자, 우리가 로터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기계가 지금 보이시는 이 기계가 바로 로터베이터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로터베이터. 자, 그리고 쟁기는 조금 더 깊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터베이터는 평평하게 해 주고 쟁기는 조금 더 깊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을 인제 가리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다음에는 논에 물을 떼고 좀 논을 평평하게 해서 굳혀 준 다음에 너무 굳히는 게 아니라 적당량의 그 굳히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인제 모를 옮겨 심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벼를 논에다 심으니까 물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자, 우리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헛새끼 칠 때 별표. 자, 우리가 헛새끼 이때는 우리가 줄기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지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무리 생겨도 여기서 나오는 이 헛새끼는 이삭, 이 벼가 달리는 이삭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물을 떼줍니다. 이거를 중간 물떼기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간 물떼기. 재배 무효분할기 중간 물떼기. 네. 논에 또 물이 많이 없죠? 물 너무 논에 없어요. 물이 많이 없죠? 왜 물을 뺐을까요? 사실 일부러 뺐어요. 거의 다 뺐습니다. 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빼야 돼요. 왜 뺐냐면 무효분할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뺀 거예요. 무효분할 가지는 벼 알이 생기지 않는 가지들을 얘기해요. 자, 자,
다시 정리해보면 헛새끼 칠 때, 즉 무효 분할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효 분할기.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벼 재배 단계에서 무효 분할기 때 중간 물떼기, 물을 딱 빼줘서 헛새끼 이런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헛새끼 요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벼의 환경 조건은 온도, 특히 최적 온도는 30에서 32도. 같이 외워볼까요? 30에서 32도. 그리고 분할기, 바로 벼의 가지치기죠. 그런 것들이 온도차가 커야 전반적인 분할과 등숙도 촉진되고요. 적산 온도 별표. 네, 적산 온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적산 온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벼를 우리가 싹을 내고 나서 벼를 수확할 때까지 전체 하루하루 온도를 다 더한 거거든요. 요거 온도 시간에 배웁니다. 적산 온도. 요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익숙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빛도 이제 많은 일사량이 요구되고, 이제 많은 빛이 요구되고, 수분도 1000ml 정도 필요하고요. 아까 중간 물떼기,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같은 말이 중간 낙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질소의 흡수를 억제시켜서 무효 분할을 이제 방지하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대기는 살랑살랑 부는 약한 바람이 전반적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이산화탄소와 증산작용도 좋게 하는 환경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벼 수량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일정한 단위에 보통 가로 1m, 세로 1m 이 정도 1제곱미터 되는 그 면적에 이삭이 몇 개인지 다 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제곱미터당 각각의 그런 벼가 몇 폭이 있는지 포기를 다 재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포기당 몇 개당 이삭이 영화, 꽃이 있는지도 다 재고 결국에는 그것 중에 얼만큼 등숙 익었는지 보통은 80% 익었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벽시를 1000개를 타 세 가지고 그게 무게가 얼만지 그거를 천립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일정한 그런 기준의 면적당 이삭이 몇 개일까 세고 그다음에 이삭당 세포기의 그 영화라는 게 비디오 영화가 아니에요. 벽꽃을 영화라고 합니다. 벽꽃을 영화. 벽꽃을 다 세고 그중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벼가 익었는지 보통 80%입니다. 익었는지 보시고 나머진 벽시 1000개 종자의 무게를 센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작물을 수량을 구성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품종입니다. 품종. 자, 유기농업으로 하려면 어떤 품종을 써야 되냐? 그래서 병해충의 저항성 및 소비성 이런 품종이어야 되고 소비성이라는 거는 거름, 비료를 적게 요구하는 품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 퇴화가 없어야 되고 병해충을 입지 않는 품종이어야 됩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퇴하지 않아야겠죠? 더구나 내가 기르고 있는 품종에 다른 종자가 혼입되면 안 되고 지역 환경 조건에 그 지역에 딱 알맞은 품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품종 되게 좋아요. 이 품종 우량 품종이에요. 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서 종자 소독할 때 목초에 키토산, 유황 이런 것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농약을 쓰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키다리병 이런 이제 곰팡이병인데요. 일반적으로 벼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얘는 갑자기 막 키가 엄청 큰 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병? 키다리. 키가 엄청 큰 병인 거예요. 이것도 종자 소독을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냉수 온탕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벼 유기 재배에서 벽시 소독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병해충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은 세 개만 외울게요.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도깨키 따라해 볼까요? 도깨키 도열병 있고요. 깨씨무늬병 있고요. 키다리병 있습니다. 다시 따라 한번 해볼게요. 도깨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도열병이에요. 이렇게 뭔가 타버린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이게 이제 열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열병. 벼의 줄기, 즉 가지치기, 분열에 탄 것처럼 뭔가 병이 들었구나라고 곰팡이가 이제 생겨서 나타난 증상이죠. 도열병.
자, 병충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내병성, 병을 이제 우리가 내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녹비 등 유기질 비료를 투입해서 지력, 즉 땅의 힘을 높여주셔야 돼요. 또한 생육 시기별로 적합한 재배 기술을 사용해서 작물을 튼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발생한 병해충은 목초액, 미생물, 이런 허용물질 종류 뒤에서 배웁니다. 이런 허용물질을 사용해서 병해충을 방지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오리농법 별표. 자, 오리가 직접 해충을 잡아먹겠죠. 자, 그리고 오리가 날개를 포동포동 치면서 이렇게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물 위로 떨어뜨려서 해충이 물에 넣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이제 방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리동법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I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뭐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예방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관계 수로, 논두렁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경종저 같은 말로 재배적입니다. 그래서 작물과 잡초와의 경쟁에서 작물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윤작, 이양 시기를 조절하거나 재식 밀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의 방법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는 거죠. 아니면은 땅을 갈아 버리거나 땅을 평평하게 하거나 뭔가 씌워 주거나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 주는 등 물리적인 것도 이용해 주는 거죠. 자, 생물적 진짜 많이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오리농법, 별표, 그다음에 우렁이 농법 참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리농법은 방사, 오리를 언제 풀어 놓을까 했을 때 이양이 뭐라 그랬죠? 자, 논에다가 모를 심는 거. 그 심고 나서 1-2주 후부터 출수 전까지 2개월. 그래서 요 정도의 시바르. 자, 시바르가 몇 평이냐면요, 여러분. 시바르는 300평이에요. 옆에다 써볼까요? 300평. 자, 300평. 요 300평당 우리가 25에서 30마리 정도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오리가 똥을 싸니까 질소 12량도 절약되는데 조류독감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왕우렁이 자체가 어떻게 된다? 제초하는 왕우렁이가 잡초를 잡아먹는 그런 부분도 있고 쌀겨를 이제 뿌려가지고 우리가 방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 두루두루 이제 내용들이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아 이런 식으로 별을 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각각 지역의 생육 특성과 기상 특성을 확인하려면 농업 기상 정보 서비스 여기를 이제 파악하셔서 각 지역의 기후 정보를 확인하시고 작목별 환경 관리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용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오염원입니다. 우리가 오염원을 어떻게 인제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셔야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거주에서의 쓰레기, 그리고 영농 자재, 농사 지을 때 비닐 같은 거 많잖아요. 영농 비닐. 아니면 농축산물을 부산물에 대한 오염. 자, 혹시 주변에 공장이 있나요? 공장에 관련된 거. 골프장에 제초제,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의 기름, 그리고 각각의 아모니아 가스 등 굉장히 인천 이런 오염 지역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농사를 져야겠죠? 자, 거기다 환경보전법 여기에 관련된 중금속 오염의 기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카드뮴, 순, 비소, 납, 구리, 아연, 유가 크롬, 니켈 이런 정도가 중금속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디뮴이랑 수은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드뮴, 수은, 카드뮴, 수은 이게 뭐라고요? 중금속 오염 여부 검사 기준. 자, 유기농업을 하고 싶어요. 나 일반 농사로 하고 있는데 유기농 너무 하고 싶어. 그럴 때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기재배 농장으로 변환해야 될까 했을 때 먼저 농업의 가치, 유기농업의 가치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왜 유기농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유기농업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증이 각각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정과 표준에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농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고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유기농업이 자연이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태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려면 생산 방법, 수학 이런 것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셔서 인증을 받으셔야 나중에 완벽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유기농 표시가 된 것들을 기록과 이력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증명된 유기농 농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유기농업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기농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 병충해 문제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생각할 때 대응해서 막 뒤처리하기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농장주가 스마트해져야 유기농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실용서인 스마트팜 농업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스마트팜. 자, 우리가 엄청 고도의 기술을 할 것 같은 그 스마트팜. 물론 그런 파트도 있지만 결국엔 농장주가 유기농업을 하든 아니면 스마트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든 농장주가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자, 오늘은 벼에 대한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벼에 대한 것도 사실은 되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를 풀고 다시 이론으로 오고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벼에 관련된 용어는 정말 낯선 게 아까 세 가지였죠? 바로 이양, 그 다음에 분할, 그리고 이제 출수. 요것만 조금 이 세 가지 단어만 입에 조금 붙으시면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이십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